강사 이호범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시기에 예비 수험생들과 학부모님을 직접 뵙고 내년 입시 전략과 논술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받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더 많은 시간들에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장점도 있겠다 싶네요.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준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수험생들도 상황이 주는 불편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준비는 1도 멈춤 없이 계속돼야겠죠. 자, 그런 여러분들의 준비와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준비가 처음이신 초보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시와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셔 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부분 쿨하게 스킵하시고 후반부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수시 논술 전형의 이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합격률이 높은 제 강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이 그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논술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수능이랑 학생부터 챙기기 버거운데 논술까지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선택은 필수다. 하지만 집중은 올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전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전형을 버리거나 배제하거나 어떤 특정 전형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전형 또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을 중심으로 입시에 대한 준비와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전형들은 전략적인 전형으로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입시에 대한 자세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은 한 단계 높은 대학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필수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대나 고려대만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대학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은 입시 포트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필수사항이고요. 수능과 학생부 전형은 안정적인 전략의 포트로 사용하시고 논술은 소신 전략 및 보험 전략의 포트로 이용하실 필요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자신의 입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 11월에 치렀던 모의고사의 점수를 통해서 예상 패치도를 확인하고 내가 정시 수능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학교 입결을 통해서 현재까지 자신의 내신을 통해서 내가 학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논술 전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더 준비하고 노력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논술을 실시한 주요 대학들 살펴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숙명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대 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명문 대학들이 이런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에게 논술 전형이 업그레이드 전략으로 충분히 사용할 선택지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체크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인 학생부 전형보다 높은 대학을 가려면 네, 그렇습니다. 논술이 답이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정전략 수능과 학생부 어떤 의미냐면요. 수능은 선시험 후 지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대학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성적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춘 입시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교의 입결을 크게 상회하거나 그러니까 지난 그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그런 결과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에 자신의 내신 성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을 통해서 역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내신의 경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안정적인 전략의 포트로 이해하실 필요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논술은 입시 필수 전략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소신 전략과 보험 전략으로 말씀드렸는데, 소신 전략은 낮은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도 논술로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겁니다. 보험 전략은 수능 전에 치르는 일부 대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후에 논술 전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변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전형으로서도 논술 전형은 매우 필수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모두 다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낮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능 점수를 통해서도 논술 준비와 논술 실력을 통해서 주요 메이저 대학들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논술 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 없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세대, 한양대, 시립대,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등등인데요. 이런 대학들은 매우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실 필요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11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수능 점수인데요. 매우 뛰어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짜리 수능에서 나타나게 되는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인 수능의 점수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이런 보험 전략으로서의 시도들을 해줄 필요들이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논술 전형이 필수 전형이고 매우 전략적인 전형이긴 하나 입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습니다. 수능이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95% 시간 정도를 배치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시 5%인데 그 5% 내에서 논술 비중을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효율적인 준비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적은 시간 투자로 확실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장기적인 분산 투자가 가장 효율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적은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체계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니 그래서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쭉 가르쳐보고 학생들과 같이 진행을 해본 결과 제 수업 3시간 반에 4시간짜리 수업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연간 커리를 쭉 타고 들으시면서 복습 또는 과제할 수 있는 시간 매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확보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인 준비를 통해서 입시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국어 실력이 약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는 어릴 적부터 독서도 많이 하지 않아서 배경 지식도 별로 없고 국어 영역도 많이 약한데 논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곤 하시는데요. 자, 이런 분들께 논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논술 시험의 본질은, 특히 입시 논술 시험의 본질은 독해나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논술 시험의 본질은 바로 논리적 사고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논술의 핵심 바로 증명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입 논술 시험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증명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능력이나 단순히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작문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증명 능력은 배경 지식 없어도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반복을 통해서 얼마나 숙지할 수 있고 익숙해지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어떨까 싶습니다. 논술 시험은 지원하는 과나 계열과 상관없이 대부분 동일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학과를 지원하느냐 또는 내가 경제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논술시험 문제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소재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철학과를 지원한 친구도 경제학과를 지원한 친구도 시험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논술시험 또는 논술 문제가 채택하고 있는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그 소재나 주제를 매개로 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글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논술시험의 핵심은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출제 의도에 맞추어서 잘 짜여진 답안의 구성, 이를테면 체계적 논리적인 증명의 구성을 갖추는 것만으로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논술 시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자, 논술 시험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글로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 소설이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배우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논술 시험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논술 시험은 바로 증명 능력을 요구하는 논증문의 그런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그 질문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그 글이 갖추고 있는 형식이 얼마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제시문 가에 제기된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해결책을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읽고 바로 제시문 가를 읽고 정리를 하고 제시문 나를 읽고 다를 읽고 잘 요약해서 답안을 구성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 친구의 답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가의 문제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 문단의 나의 해결책을 정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의 다의 해결책을 정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구성한 친구들의 실제 대학 교수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기기적인 답안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는 충분히 출제 의도를 파악했다. 그리고 출제 의도를 파악한 매우 논리적인 구성, 증명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받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지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논리적인 증명 능력을 갖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구성이면 충분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문단에 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문단에 가의 원인을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에 나의 해결책, 네 번째 문단에 다의 해결책입니다. 자, 이 앞선 친구와 이 친구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앞선 친구는 제시문 가 하나 다의 내용에 집중하고 집착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의 나열형 답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제시문 가나다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나다라고 하는 제시문을 매개로 해서 이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실제적인 출제 의도는 문제와 해결책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또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구성이 매우 합리적인 논리적인 구성이라고 보고 글의 구성, 답안의 구성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술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숨겨진 출제 의도를 분석해내고 이 의도에 맞추어서 증명의 형식을 갖춘 글의 구성을 갖춘다면 합격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논술 수업은 이런 출제 의도, 그러니까 이면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논제 분석과 그리고 그런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형식, 증명의 형식을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논술 시험은 수능과 달리 매우 각자의 실력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능이 무체급 전형이라면 논술은 체급별 전형입니다. 수능은 자신의 실력과 무관하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보고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약함에도 불구하고 만점 가까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심하게는 9등급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논술은 원서를 쓴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자신보다 압도적이고 탁월한 친구도, 그리고 자신보다 현격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친구도 많이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자기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쟁력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되 그 준비 역량에 맞추어서 원서를 미리 합리적으로 잘 선택해 쓴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좋은데요, 불리하지 않을까요? 논술 전형에는 내신이 반영된다고 하던데 내신이 안 좋으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자, 논술 전형은 분명 내신이 반영되긴 합니다. 대입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과 학생부 성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성적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합쳐서 형식 반영률은 대체로 0에서 40%까지 반영되니까 40% 반영이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40%라도 실질 반영률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부분도 출결과 봉사활동을 반영하는데요. 이 출결과 봉사활동은 거의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제 학교별 그 반영 방식을 좀 살펴보면요. 성균관대는 이제 교과가 30%, 그러니까 비교과, 출결과 봉사가 이제 10%, 총 40%가 반영되는데요. 이 출결과 봉사는 무단결석 3회부터 이제 출결 감점이 발생하고요. 이제 봉사는 5학기 동안 그 봉사 실제 시간이 24시간이 미달되면 감점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는 이제 기본 점수 10%를 갖게 되고요. 교과는 이제 5학기 동안 한 번도 그 주요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에서 1등급을 놓치지 않는 학생은 30%의 만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학기 동안 그 9등급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8등급을 단 한 번도, 이런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8등급을 단 한 번도 맞지 못하고 9등급을 꾸준하게 받았던 친구면 이제 기본 점수 20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 10% 정도의 점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점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1등급부터 9등급, 6등급까지의 점수 차이는 1점,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 8, 9등급에서 이제 나머지 9%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을 이제 쓰시는 2, 3, 4, 5, 6등급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형식 반영 비율은 교과의 경우에는 10% 점수에서 만점이 10점이고 9등급이 이제 기본 점수가 없는 0점이어서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데요. 실제로 6등급, 심지어 7등급, 8등급까지 점수가 0.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등급에서 이제 나머지 9.7% 점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의 형식 반영 비율보다는 실질 반영 비율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학생들, 논술 전형을 쓰는 친구들 학생들에게 크게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 최저학력기를 높여라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내신 반영 비율은 대충 이런데요. 일부 대학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숙명여대나 일부 동국대처럼 논술 채점을 함에 있어 기본 점수가 작동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나머지 대학들이 이제 논술 기본 점수가 없이 만점에서 이제 빵점 사이에 이제 굉장히 그 격차가 큰 논술 그 성적대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가 있어서 논술 기본 점수 만점 사이의 간격하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의 간격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뭐 숙명여대나 동국대처럼 메이저 대학들에서 이제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부가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생부가 좀 불리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까도 살펴봤지만 첫 번째 질문 살펴봤지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상용 조정할 수 있게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논술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아마의 어떤 데미지를 이제 보완하는 게 논술 전형에서 좋은 그 전략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논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처음부터 지원하는 대학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술시험이 대학별로 다르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지원하는 대학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논술은 가장 원리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다른 수능 영역과 달리 암기해야 될 배경 지식도 없고 사고력 중심의 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영역에 비해서 가장 원리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논술 시험이 대학별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부분은 틀린 얘기고 일부만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출제 원리가 대학별로 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 성균관대 논리학이나 뭐 한양대 논리학이나 뭐 이화여대 논리학이 다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실제로 논술이 대학별로 다르다고 한다면 중복 합격생들은 대학별로 다 따로 준비를 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다만 논술 시험도 유형화된 출제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 대학별로 이제 논술 시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간이나 분량 등의 형식적인 조건들입니다. 이는 논술 공부가 아니라 논술 시험 준비 학습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만 준비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대학의 기존의 기출의 출제 방향이나 출제 형식이 좀 달라져서 출제 형식의 변화가 발생하는 흔히 말하는 신유형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전혀 준비나 대비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논술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학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대학의 시험 문제 또는 그 대학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항상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쌓아가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또는 이제 가끔씩 그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저희 애는요 뭐 경제와 관련한 영역들이 나오면 꽤나 잘 푸는데 철학이나 뭐 인문 영역이 나오면 잘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답답해합니다 라는 질문들을 이제 가끔씩 하시는데요. 실제로 논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떤 소재나 주제는 잘 풀고 어떤 소재나 주제는 잘 못 푼다라고 하는 것은 논술 학습이 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어떤 소재나 어떤 주제가 주더라도 항상 체계적인 논리적인 접근 방식과 그 다음 사고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풀이법들 그런 사고들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학별로 다른 시간이나 분량들은 그 수능에서 이제 마지막 그 실전 모의 준비 같은 걸 할 때 시간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작 또는 화작문에 뭐 몇 분을 투자하고 문학은 몇 분에 패스하고 비문학에는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전략적인 접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도 사실은 그런 준비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규 과정에서는 어떤 대학의 문제든지 간에 충분하게 다 풀 수 있을 만한 대비를 해야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신용이 나오더라도 잘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받아보면요. 수리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대학도 있다고 하던데요. 수리논술 준비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대학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그 전계열 학생들이 전체 4문항 중에서 한 문항의 수리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고요. 한양대 상경계열을 쓰게 되면 수리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중앙대 상경계열을 쓰게 되면 역시 수리 문제를 접하게 되고요. 이화여대 인문투, 상경이나 사회과학대학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리 문제가 한 문제 붙어 있습니다. 경희대 사회계열, 그러니까 상경과 사회과학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수리 문제 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영 등과 같은 상경계열을 지원할 때도 수리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리 수업을 이제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나 건국대는 그 시험 직전에 이제 수리와 관련한 특강들을 통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줄 필요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대개의 경우 이제 원서를 쓰고 나서 이제 연세대 파이널 특강이나 연세대 집중 특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연세대학교를 지원했던 친구들은 간단한 수리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특강 형태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는 수능 직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수능 직후에 파이널 수업을 통해서 수리를 준비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서 미리 건국대학교 상경계열을 지원한 친구들은 사전에 여름방학 특강이나 또는 이제 그 원서 쓴 후에 진행되는 이제 수리 특강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후에 준비도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대하고 이화여대의 경우에는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10일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고 나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때 진행되는 이제 수능 후 이제 직전 파이널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준비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는 수능 직후에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경희대학교의 수리 문제는 이화여대 학교의 수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답안 작성한 요령 정도만 파이널 때 팁으로 좀 전달받아도 그동안 그 수험생들을 통해서 보면 충분하게 무리 없이 준비를 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한양대학교의 이제 수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이건 수리 문제라기보다는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진행하고 있는 수능 수학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거니 한양대학교 청경기를 쓰시는 분들도 수리 논술 준비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지금까지 이제 주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답변들을 이제 충분하게 잘 전달해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또는 비대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또 한번 좋은 준비와 답변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 연간 커리큘럼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로 구성되고요. 시즌 1은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고, 기본 과정으로 10주에서 12주 정도의 이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들과 관련해서 이제 학사 일정들이 많은 부분 연기가 돼서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 또는 이제 새 입시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조금 이렇게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조금씩 이제 일정 조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기본 과정은 보통 이제 10주, 12주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2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보통 많이 진행되고요. 논리적인 사고력 수업에 이제 기본을 쌓는 훈련들을 하고요.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 시즌 2는 이제 중간고사 전후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학교별 수시 논술 유형 과정이라고 해서 8주 정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유형별 답안 작성법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대입 논술에서 빈출되는 이제 대표 유형들, 비교 유형, 적용 설명 유형, 적용 평가 유형, 그리고 자기견의 유형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답안 작성법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다음 이제 시즌 3는 여름방학부터 이제 원서 쓰는 이제 9월 무렵까지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실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즌 1, 2에서 기본 과정을 통해서 개별 문제들을 쭉 풀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시즌 3에서는 이제 대학별 기출문제 분석과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다문항 심화 유형들을 이제 차분차분하게 이제 실전 훈련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즌 4는 이제 2학기 때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원서를 쓰고 난 후에 이제 개인별로 원서 쓰는 대학들이 이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학들에 맞추어서 파이널 과정이 진행되고요. 기출 및 출제 예상 모의고사들이 진행되고, 수능 후에는 이제 대학별 수시 파이널들이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연관 과정이 진행되고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단순히 이제 국어식 글읽기 수업에 머무르고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수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강의에 가장 학생들이 만족하는 점은 이제 탁월한 논제 분석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시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국어식 읽기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대나 성대, 서강대 등의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식의 수업은 이제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논제에 담긴 출제 의도에 대한 추론과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이제 강남대성 최상위권 학생들이 인정한 탁월한 논제 분석 강의가 여러분 합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과정은 크게 이제 5 또는 6개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학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 처음 수기 과정에서 사고력 훈련을 진행하고요. 해제 강의를 통해서 개념과 원리 그리고 답안 작성 훈련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개별 첨삭을 통해서 개인별 오류 및 개별 과제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별 과제에 대한 피드백 지도를 통해서 학습 내용에 대한 복습 지도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재참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답안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학습 성취들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개인별로 성취도가 좀 달라서 특정한 학습 단계에서 이해가 잘 진행되지 않고 어려워한다면 반복적인 과제 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단계별 학습 성취는 이루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논리적 사고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사의 직접 전사하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실제 고3 때 한번 공부를 해서 재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이 졸업생들이 아닌 경우에
고3 현역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에게 논술 처음 접한 학생들에게는 이 강사의 강의 내용하고 첨삭 지도 선생님의 설명이 큰 맥락에서는 일치하나 단어나 또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학생들의 커다란 이 혼선들이 발생하게 되죠. 실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동일한 학습 성취를 이루는데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과 첨삭 지도가 일치해야 고3 학생들의 논술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제 수업에서는 제가 직접 학생들을 첨삭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진행된 첨삭을 통해서 좀 더 숙달되고 높은 글쓰기 능력을 이제 배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받고 그 지적받은 오류를 확실하게 수정해서 고쳐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다시 쓰기를 통해서 학습의 성취도를 높여야 하지만이 합격을 위한 고득점 답안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의 숙지를 위해서 다시 쓰기와 이에 대한 반복적인 첨삭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생 여러분들의 이제 글쓰기를 다 개인적으로 첨삭 지도를 한 후에 개별 과제들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분을 다시 써와라는 식의 지도가 아니라 개인별 약점 보완을 하기 위한 피드백이 이제 필요하니 이를 위해서 강의와 첨삭의 일치를 통해서 강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개인별 약점을 보완 지도를 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개인별 과제를 진행하는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과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과제만 진행하고 다시 한번 써라 라는 식의 수업 진행이 아니라 분명한 학습 성취가 확인될 때까지 반복적인 첨삭 지도를 진행합니다. 수강생들의 이해와 반복 훈련량에 따라서 다시 쓰기 학습의 성취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오류 개선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성취가 충분할 때까지 재첨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진다. 제 수업에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그 다음에 용기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2학년도 입시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의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위해서 자,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